자, 우리 이제 전체적인 강의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성형 AI가 어떤 건지에 대한 소개를 좀 할 거고, 두 번째는 이 생성형 AI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예전서부터 있었던 AI에서 진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노베이션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에볼루션이에요. 근데 우리가 워낙 이제 요새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마치 그런 레볼루션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본은 이미 예전서부터 되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축적돼서 현재의 상태에 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현재의 상태로 왔을까? 그런 거에 대한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현재의 상태에 대한 특징도 알 수 있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나도 모르지만 이런 발전 추세로 간다면 다음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How Generative AI Has Evolved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사실 관심 있는 게 물론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관심 있지만 그걸 어떻게 비즈니스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 관심이 많죠. 그래서 그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 생성형 AI가 제너레이티브 모델하고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둘 간의 차이가 뭔지를 갖다 한번 볼 거고요. 얘는 나중에 이쪽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제너레이티브 AI가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용되었던 선행 사례들, 그런 사례들이 어떤 사례들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제너레이티브 AI가 어떤 순서에 따라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절차별로 해서 이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제너레이티브 AI가 이게 진화되어 나아간 상황들을 보면은 이런 GAN이라고 하는 제너레이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디퓨전 모델이라든지 요새 사람들 얘기 많이 하는 오토 인코더를 갖다 지나서 이제 트랜스포머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진화되어 나가는 상황에서 각각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윤리적인 문제는 없나, 그리고 어떤 바이어스 또는 이 잘못된 그런 미스인포메이션 때문에 고생을 하거나, 또는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 중에 하나가 IP 이슈예요. 지적재산권 이슈인데 이런 지적재산권이라든지 표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조심해야 될 점들이 어떠한 점들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장표 하나는 실제로 제너레이티브 AI를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스텝들을 갖다 우리가 밟아나갈까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스텝들을 갖다 우리가 하나씩 밟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오늘의 취지는 생성형 AI에 대한 역사, 그리고 원리, 그리고 이 적용 사례들을 갖다가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생성형 AI다 했을 때 나는 이 그림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 그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뭐든지 이렇게 디파인을 갖다 제대로 해야지 이 디파인 된 것들 사이에서 뭔가 그 위치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데, 제너레이티브 AI라는 게 뭔가 뜬금없이 이쪽에 새로운 고원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딥러닝 중에 하나 서브셋이고 그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서브셋이고 그 머신러닝은 AI의 서브셋이다. 그건 다시 처음으로 얘기하면은 AI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제너레이티브 AI는 굉장히 작은 하나의 서브셋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I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얘만 데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번 학기 수업을 할 때 요번 학기는 우리 제너레이티브 AI 쪽에 좀 포커스를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겠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이게 지금쯤 들어가면 딱 적당할 만한 그런 타이밍이니까 너무 빨리 들어가서 낭패를 볼 수도 있고 너무 늦게 들어가서 실기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쯤 들어가게 되면은 적절하게 실패하고 적절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에서는 이 제너레이티브 AI 쪽을 포커스해서 비즈니스 임플리케이션을 찾아보자 라고 이번 학기에 포커스를 잡은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AI가 제너레이티브 AI만 있는 건 아니다. 실제 비즈니스는 제너레이티브 AI가 아닌 나머지 분야에서 훨씬 더 많이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들은 엄청 더 많다. 그렇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AI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뭔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어떤 컴퓨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서 스테이크에 대한 원리를 갖다가 우리가 AI다 라고 전반적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사람의 뇌가 이런 각각의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진 사람의 뇌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양식을 우리가 기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사람의 프로그래밍이 없이 기계가 스스로 그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를 사람처럼 생각하게 학습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게 머신러닝이고 거기에서 이제 딥러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근데 간단하게 이런 그 룰 베이스로 할 수도 있고 스스로 배워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는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는 딥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이 러닝의 그 범위를 갖다 넓히겠다 까지가 쭉 들어오다가 제너레이티브 AI는 그런 딥러닝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거나 오디오를 만들거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거나 비디오를 만들거나 서로 컴퓨터 코드를 만들거나 하는 것을 이미 학습된 그런 큰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이런 새로운 걸 갖다 추출하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런 포커스를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생성형 AI다 라고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뽑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뭔가 기존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양의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학습된 모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그거를 통해서 뭔가 지금 없지만 새로운 무엇인가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특징들이 모여져서 이제 우리 그 생성형 AI라고 하는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가지고 왔죠.
이게 나는 내가 바라보는 생성형 AI는 그런 측면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다면은 AI가 이런 제너레이티브 AI까지 간 것이 짧았느냐? 아니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처음 시작한 게 1950년대 시작을 했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AI에 대한 역사가 시작을 했고, 아마 여러분들 그 튜링 테스트 이야기는 다 우리 수업 시간에도 했으니까 알지만 그때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도 교수님이 참석하셨던 그 다트머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회의도 1950년도, 60년도에서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때는 뭐라 그럴까, 진짜 하이프 곡선 같은 너무 기대가 컸어요. 그래서 내가 박사과정 제일 첫 번째 해외에 갔었을 때 내가 받았던 책 이름이 뭐냐면 General Problem Solver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GPS라고 하는. 요새 뭐 GPS라고 다른 걸로 쓰이지만 그때는 그 General Problem Solver 2등한 급수는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을 이제 내 박사학위 지도를 해주신 두 분 교수님이 공저를 하신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컴퓨터 시스템으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책이 일단 두꺼운 책이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못 푼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못 푼다라는 거에 결론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때의 컴퓨터 환경에서는 General Problem Solver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 아주 스페시픽하게 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워킹해야 된다. 그게 여기에 이렇게 뛰어나와 있는 이 엑스퍼트 시스템 AI라는. 그래서 General Problem Solver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나왔던 게 그럼 도메인을 갖다가 좁혀가자. 가장 대표적으로 정점을 갖다 시작점을 찍었던 게 하나가 딥블루라고 하는 체스 게임 푸는 우리 IBM에서 만든 1997년인가요? 98년인가 아마 고언저리였어요. 고언저리였는데 그때 이제 센세이션했죠. 체스 챔피언을 갖다 이겼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이만큼 해당 분야, 이거는 뭐 체스니까 굉장히 한정된 도메인에서 그걸 갖다가 시작을 했던 거고, 그 정도는 이제 할만했다는 거죠. 할만했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암흑기예요. 2010년도에. 엄청 헤맸고, 그때 내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는 같은 동기들이 미국 대학 교수들을 했고, 또 미국 대학 미국 회사들을 갖다 다녔었는데, 그때는 가면은 진짜 AI 하는 친구들이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으면은 뭘로 차이 나느냐면 컨퍼런스 가면은 컨퍼런스 호텔 뭐 이렇게 잡으면은 보통 이제 4성급, 5성급 이런 호텔을 컨퍼런스 헤드쿼터 호텔을 잡아. 돈이 없어 그런데 못하는. 그래가지고 저기 좀 한 30분 떨어져 있는데 자동차 몰고 가야지 경우는 막 별 2배짜리 이런데 그런데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한번 뜨겠지 막 이렇게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왔어. 나는 내가 교수하는 동안에 안 올 줄 알았어. 근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왔고 2010년도에 이제 딥러닝이 시작을 해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고 한 2010년대 중반쯤 해서 실제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일 사람들이 신기하게 했던 게 아까 얘기했던 간 GAN.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용도는 되게 협소했댔어요. 용도는 되게 협소해서 위조 지폐 구별해내는 것 그리고 이 사기 관련된 보험 청구 같은 거 구별해내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로 많이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에 오픈 AI가 GPT-3를 발표를 했는데 그때서부터 확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나도 이게 이제 AI가 세 번째 웨이브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2016년도에 우리 이세돌이 저 바둑을 갖다 떴었을 때만 해도 이게 과연 인터넷이나 모바일처럼 우리의 삶을 확 바꿔놓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이미 체스로 97년도에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20년 만에 이제 바둑으로 바꾼 건데 so what? 20년 동안 체스에서 바둑으로 바꿨으면은 물론 바둑이 훨씬 더 컴플렉시티가 높긴 하지만 그러나 그 별로 그렇게 임프레시브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20년도에 이 생성형 AI가 이제 제대로 워킹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제일 크게 나는 생각을 하는 거는 사람마다 그 생성형 AI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데 나는 생성형 AI 특히 이제 우리 GPT-3에 따르는 생성형 AI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우리가 AI가 참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게 창조적인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창조적인 작업은 AI가 아마 제일 마지막에 가가지고 사람만큼 잘할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분야를 가장 먼저 가지고 생성형 AI가 적용이 됐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개인적으로는 나는 내 전공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컴퓨터 비위를 맞춰줬어요. 근데 생성형 AI는 그거를 역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잘 쓰는 방식으로 일을 하면 컴퓨터가 나의 비위를 맞춰줘야 돼요. 이게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한 컴퓨터가 생기고 나서부터 몇십 년 동안 지속되었던 컴퓨터 위주의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계기가 이 제너레이티브 AI, 챗GPT의 오픈 AI의 그 등장과 그거에 따르는 이런 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생성형 AI의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챗GPT 서비스였지만 이게 다양한 분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은 거의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사람이 더 이상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랭귀지와 그 스킬을 배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이게 확실히 세 번째 웨이브가 큰 웨이브가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2024년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은 그 판단이 아직까지는 틀리지 않은 것 같다.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AI 내에서의 그 어떤 진화가 있었는지를 보게 된다면 이제 제일 먼저는 아까 얘기했던 GAN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델이 제일 먼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처음 시작해서 여기는 CVPR, 립스 이런 거가 컨퍼런스의 이름이에요. 컨퍼런스의 이름이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강추는 잘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이 컨퍼런스에 가서 거기에 어떤 논문들이 나왔는지 꼭 한번 살펴보세요. 2024년 립스나 2024년 CVPR 이게 두 개의 굉장히 큰 컨퍼런스
몇만 명이 모이는 컨퍼런스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 보통 컨퍼런스를 갖다 가게 되면 특히 이제 뭐 내가 경영학 컨퍼런스를 비하하려고 하는 건 진짜 아닌데 일단은 돈 컨퍼런스 비를 내면은 누구나 갈 수 있는 컨퍼런스와 인비테이션을 받아야지 갈 수 있는 컨퍼런스가 나눠져요. 정말 좋은 컨퍼런스들, 이런 좋은 컨퍼런스는 참석하는 것도 초대를 받아야지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중이 또 오지 말라 이거. 실력자만 와도 2만 명, 3만 명씩 차니까 그만한 실력자라고 그러니까 뭐 저자로 억셉트되면 당연히 가죠. 네. 그러지 않는다면 괜히 와가지고 물을 들이지 말아라 하는 정도로 굉장히 크고 또 각각의 나온 결과들이 매우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결과들이고 또 세 번째로는 코드를 다 공개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코드 공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그대로 재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연해보게 되면은 실제로 얘네들이 논문에 쓴 게 진짜 그렇게 워킹하는구나 하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추입니다. 이제 그 GAN이 이런 두 가지 메이저 학회에서 엄청 각광을 갖다 받았고 그게 한 2014년, 15년 그때서부터 해가지고 각광을 받았고 비슷한 때에 오토인코더라고 하는 아키텍처가 나왔어요. 이것도 그렇게 막 지금 있는 GPT처럼 모델들처럼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걸 갖다가 관심들을 이끌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됐던 건 이 트랜스포머 쪽에서 게임 체인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쪽에 한 라마라든지 오픈 AI의 챗GPT라든지 바드라든지 이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생성형 AI 모델들이 여기서 첫 소개가 됐고 디퓨전 모델이 그 비슷한 시점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텍스트 외에 다른 모델리티에 대해서 이렇게 쭉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5년 동안이구나. 5년 동안에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리고 이 어떤 한 모델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되는 도메인이나 특성이나 또는 해당되는 데이터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혼재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냥 뭐 트랜스포머, 챗GPT3 이게 제일 있지 나머지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각각의 서비스들의 성격에 따라서 이 다양한 형태의 모델들이 같은 시대에 쓰여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리고 이 각각의 모델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넣고 또 더 많은 도메인으로 확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딱 나는 트랜스포머 모델 하나만 볼게 이러지 않아도 돼요. 또는 나는 무조건 제일 첨단에 있는 모델만 볼게 이럴 필요도 없어요. 나는 오히려 첨단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봐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갖다가 써서 내 개인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검증받고 또 그 테스트들을 갖다 통과한 애들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해야지. 물론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가 새로운 모델이고 나왔다. 개인적인 관심사로는 보지만 내가 사업에 그걸 갖다 쓰겠다 하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너레이티브 AI 쪽에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제일 앞에 당연히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는 그 뭘 하든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딥러닝 모델 중에 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굉장히 큰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생성형 AI가 되게 복잡해 보이고, 물론 복잡하죠. 물론 복잡하고 엄청 크고 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나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복잡한 거 따라가서는 계속해서 복잡해져.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특히 나처럼 한 60세 넘어서 이제 65세 가까웠다. 그러면 복잡한 걸 갖다가 막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화시켜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게는 뭘까? 내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델은 이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마무시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비정형, unstructured 된 데이터를 막 꾸겨 넣어놨어요. 막 꾸겨 넣어놓은 상태에서 뭐하고 뭐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뭐가 따라서 올까? 그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게 텍스트로 하고 LLM이죠. 그래서 그런 모델, 생성형 모델들을 갖다가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그 간단한 원리죠. 뭐가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올까? 이런 그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서 그거를 글에다 것도 제공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데다 제공하고, 또는 있는 글과 있는 그림을 다른 형태로 변형시키는 데도 적용을 하는.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모델과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의 차이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없는 걸 만들어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은 있는 거를 다른 것으로 변형시켜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카테고리죠, 이거는 카테고리로 그렇게 나눠지는데, 제너레이티브 모델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게 이제 컨텐츠 제너레이션 할 때 많이 쓰죠. 라마도 그렇고 챗도 그렇고 챗GPT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텍스트를 만든다든지, 새로운 비디오를 만든다든지, 새로운 음악을 만든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이 모델리티 간에도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를 넣으면 비디오가 나온다든지, 또는 음악을 넣으면 텍스트가 나온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모델리티의 차이도 조금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제너레이티브 모델하고, 디스크립티브 모델은 이제 실제로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거기에서의 어떠한 부분을 추출해내거나, 또는 요약하거나, 또는 이게 요 다음 버전은 뭐가 될 거다 라고 예측하거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진행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서 대부분 사람들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회의 내용들 녹화시켜가지고 녹음시켜가지고 넣어주면은 그거에 대한 녹음 내용들 필사하고 요약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텍스트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채팅봇 만드는 것도 상당히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우리의 내용들, 대화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런 내용들이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요약돼서 표현될 수 있다. 또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추출돼서 보여질 수 있다. 하니까 AI 챗봇 같은 거 만들 때 이 고객 서비스들을 할 때 그럴 때 이것들을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우리 이제 실제 했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뒤에서 쭉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여기까지 하고서 한번 현재까지 내용,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다음 세션은 역사에 대한 내용이어서 조금 다른 포맷인데,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 혹시 질문이 코멘트 있는 사람? 호수님? 혹시 지금 생성형 AI의 카테고리를 두 가지로 나눠주셨는데 생성이랑 디스크리미네이티브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셨는데 그 기술 이제 서비스 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진행을 해야 하나요? 아니, 구분할 필요 없어요. 모델은 똑같은데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어떤 용도로 쓸 거냐 하는데 실제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들은 무지하게 많지 않아요? 무지하게 많은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머릿속에 프레임워크를 가져가는 차원에서 생각의 프레임을 제시를 한 거지. 이게 가다 보면은 디스크리미네이티브가 제너레이티브가 되기도 하고 제너레이티브가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초반서부터 그걸 내가 구분해서 새로운 모델을 랭귀지 모델을 새로 만들어야 할 그럴 필요 없어. 제너레이티브 AI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는데 궁금해지는 게 이제 특정 영역에서는 이 제너레이티브 AI가 그냥 자기 코드 그 자체로 그냥 완성된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좀 분명히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 위에서 작동하는 제너레이티브 AI가 필수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그 밖에서 조교님이랑 잠시 얘기를 나눴었는데 조교님이 말씀하시길 요즘 제너레이티브 AI가 음악을 정말 잘 만드는데 애들이 음악을 만들고 나면 이게 파일 형식이 MP3나 WAV다 보니까 음악인들이 이 노래를 듣고 조작을 못한다. 근데 음악인들은 완성된 음악보다는 이런 걸 통해서 영감을 받고 이걸 수정하기 원하는데 수정이 안 된다.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그렇다면 제너레이티브 AI가 저렇게 그냥 WAV나 그게 아니라 음악인들이 이제 작업하는 공간을 DAW라고 하는데 그런 소프트웨어 위에서 제너레이티브 AI가 작동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혹시 가능한가요? 내가 그 도메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당장 직답을 하기는 어려운데 불가능한 이유는 나는 잘 모르긴 해요. 단순히 생각하면 엑셀 위에서 움직이는 제너레이티브 AI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근데 그게 네. 저는 작년에 사실 다른 수업에서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제 저는 약간 논문을 하나 썼거든요. 이제 거기 어창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한테 이거를 그 생성 AI 만드는 회사한테 보내라. 이거를 보내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약간 팔로우업을 요청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간단한 약간 인터뷰를 해서 음악인들이 이런 니즈가 있다 라는 거를 약간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그 회사한테 이게 개발하는 회사한테 그거를 보내고 요청을 해도 같이 협업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요즘 잘 받는 그거 있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또 질문? 네, 준영님. 저 음악 말씀하셔서 생각나는 거 하나가 그 텍스트FX라고 구글에서 나온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는 음원 이렇게 뮤직 찍는 거 말고 가사 관련돼서 해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트나 이런 거에 맞춰서 어떻게 뭐 다음 프레이즈를 뭘 해야 될지 이런 걸 해주는 서비스가 하나 있어서 그게 제가 저번 학기 때 생각했던 거라서 이게 제미나이를 사용을 해서 음악의 가사를 지어줄 때 되게 도와주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A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거랑 어울리는 리듬의 단어를 매칭해줘라 아니면 스타일을 맞춰줘라 이런 건 있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요. 수업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거는 그 이제 GenAI 모델들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회사들의 퍼포먼스가 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야의 얘가 잘하고 어떤 분야의 얘가 잘하고 이렇게 되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궁금한 점이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 어떤 모델을 써야 될지 되게 선택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모델을 선택할 때는 걔네들 세 개 다 뭐 지금 나와 있는 건 뭐 라마랑 뭐 구글 바드랑 그리고 GPT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얘를 테스팅을 해봐야 되는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기존의 문헌들에 나와 있는 각각의 엔진들의 장단점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직접 해봐서 우리가 예전에 지난달인가 우리 진행을 했었을 때는 실제로 그 동일한 그 프롬프트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직접 해봤어요. 직접 해보고 또 그때 우리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한 10만 명, 20만 명이 쓰는 서비스가 됐었을 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게 1년 후, 2년 후에 이 회사에 내가 지불해야 될 가격이 얼마나 될 거다 하는 예측 모델 그러니까 예측까지 했고 코스트까지 예측을 갖다 했고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해봤었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컴프로마이즈를 하면은 괜찮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코스트가 너무 높아지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실제로 했죠. 그래서 얼터너티브 한 3가지 정도 가지고 했었고 우리는 그때는 사실 코파일럿을 선정을 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가격이 저렴하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말 아웃풋이 좀 덜 어색하다. 특히 이제 GPT-3나 우리가 그때 할 때는 GPT 3.5, 4 막 올라가고 있었을 때였는데 한국말이 좀 어색했어요. 근데 오히려 코파일럿이 한국말이 조금 더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그 할루시네이션 문제 되게 걱정이 됐었는데 되게 상대적으로 좀 스테이블한 결과를 갖다가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 확인을 해서 그래서 그럼 우리는 당분간은 코파일럿으로 가자 이렇게 됐어요. 추가로 더 여쭤보면 그럼 그런 거를 확인하시려면 진짜 왜냐면 이게 생성AI가 똑같은 프롬프트를 한 번 넣었어요. 두 번째 넣었어요. 세 번째 n번째 넣을 때까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래서 그럼 그런 걸 확인하실 때는 노가다로 그냥 진짜 그렇군요. 멋있는 대답을 주고 싶지만 결국에 가면은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니 뭐 물론 요새 얘기하는 게 생성형 AI로 만든 아웃풋을 생성형 AI로 평가시해가지고 자동화시키는 작업들을 했는데 그 결과를 다시 평가하는 건 또 노가다. 사람이 다시 봐야 되니까. 그럼 몇 번 정도의 샘플 사이즈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우리는 그때 한 20번 정도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스테이블해졌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선택을 했고 여러분들도 한 그 언저리에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그게 프롬프트의 사실 퀄리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테스트하는 방법이 이제 하나의 프롬프트로 이렇게 20번 하는 거랑 프롬프트를 다르게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도 프롬프트를 여러 개 다르게 해서 하셨었나요? 아니면 그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프롬프트의 내용을 수정하는 걸 여러 가지 내용을 수정하는 걸로 했었고 그 중에서는 캔디데이트로 한 3개 정도를 선정을 했고 그 3개에 대해서 반복해가지고 했어요. 엄청 삭제죠. 저는 이제 그 생성형 AI에 대해서 상업적 이용을 한다 했을 때 궁금했던 게 만약에 생성형 AI를 제공하는 어떤 회사에서 그 회사를 이용하는 어떤 소비자로서 제가 가진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고 그리고 또는 생성형 AI를 통해 나오는 어떤 그 결과물에 대한 본인의 수정을 거친 뒤에 그거를 또 다른 상업적 이용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저작권들이 소유권은 그 소비자한테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한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사례를 하나를 갖다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국내 모 회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냐면 법률 관련된 소송 관련된 데이터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좀 이따 뭐 지금 얘기하면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 기본 있는 LLM 모델에다가 그 어디셔널한 데이터를 갖다 집어넣어서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하죠. 레귤을 해서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하는데 그 파인 튜닝해서 나온 그 만들어진 모델에 대한
IP, 그러니까 저작권을 누가 가져갈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계속 사용했었을 때 원청 회사에 얼마만큼의 피를 제공해 줘야 되느냐, 이게 다 중요한 니고시에이션 포인트예요.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내가 그걸 갖다 사용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갖다 사전에 다 협의를 해야 돼.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그 자체의 데이터의 밸류가 클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옵션을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파인 튜닝 해가지고 만든 이 모델은 나만 쓸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넣은 이 데이터는 이 파인 튜닝 하는 데만 쓰고 저 기본 모델도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자주 업데이트 하지는 않지만 보통 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는데 그 업데이트 하는 용도로 못 쓴다. 이걸 갖다가 리미테이션을 갖다 걸 수 있어요. 리미테이션 걸면은 이제 피가 확 올라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민스럽지. 이걸 그럼 우리의 시큐리티를 갖다가 막으면서, 그러니까 잘 보호하면서 저걸 갖다 사용할 거냐, 아니면 너무 비싸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컴프로마이즈해서 사용할 거냐 하는 거는 각 회사들마다 고민의 포인트 중에 하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특히 제너레이티브 AI는 그 모델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파인 튜닝하고 이 원래 LLM 모델하고의 사이에 어떤 라이센싱 어그리먼트를 갖다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팔로우로 하나 여쭤보면 모 모델에, 그러니까 마더 모델에 저희가 리미테이션에 걸었는데도 그 데이터를 썼는지 안 썼는지 사실 모르지 않나요? 모르긴 하지만 네, 법적 분쟁의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거도 있을 뿐더러 만약에 내가 오픈 AI라면 나는 그거 가지고 목숨 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그 전체 데이터의 양도 많고, 내가 마더 그 모델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은 몇십 조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어떤 한 회사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I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바이오bank 데이터다. 근데 우리는 그거 마더 모델 학습하는데 쓰지 말아라라고 리미테이션을 걸어놨는데, 그걸 무시하고 써서 얻을 수 있는 효용 가치는 그 본인들의 마더 모델 가치에 비하면 세 발에 피어서 그거에 내가 오픈 AI라면 그런 거 가지고 목숨 걸지는 않는 거. 혹시 또 교수님? 기억 못해서 못 들었던 질문인데, 그 수업 중에 이제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이 경쟁하는 구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거에 대한 그 시각이 크게 두 가지로, 아니다, 10년, 20년 후에는 독점하는 기업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교수님처럼 다양한 모델들이 경쟁하면서 다양한 도메인으로 확장되는 그런 걸 보여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어떤 그 산업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그것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보면은 항상 그 독점 기업이 생겼었던 것 같은데, 혹시 교수님이 그렇게 보시는데 이유가 뭔가 그 AI 특성과 관련해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 굉장히 정말 좋은 질문이고요. 근데 약간 클래리피케이션이 좀 필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의 아키텍처 모델들이 같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거기에는 라마도 있고 GPT-3도 있고 마드도 있고 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는 이게 오토인코더 아키텍처도 있고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디퓨전 모델도 있고, 이런 모델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모델이 어디에 더 효과적이냐 하는 거는 매번 이제 새로 발견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델 아키텍처 측면에서는
한 모델이 100% 독점하기는 어렵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매번 겹쳐져서 갈 거고. 그런데 이제 그 하나의 그 회사가 독점할 거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개연성이 있죠. 지금 우리 검색 모델 같은 경우에 구글이 완전히 장악을 했잖아요. 완전히 장악을 했고 그것처럼 이런 대중화된 서비스를 갖다 진행을 갖다 할 때 그 어떤 한 업체가 그 다 해당되는 도메인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도미넌트 플레이어가 될 거다. 그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거는 돈과 기술력과 사실 돈과 기술이죠. 돈과 기술의 싸움이 됐는데 돈과 기술의 싸움에서는 당연히 큰 돈과 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계속해서 시너지가 나니까. 그 하나 궁금한 점이 이제 클라우드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선택을 하면 이제 거기서 락인이 됐었을 때 이제 뭐 AWS 쓰다가 GCP를 쓰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스위칭 코스트가 엄청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생성형 AI에서도 혹시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먼저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실제로 스위치를 했어요. AWS에서 GCP로 스위치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돼요. 왜냐하면 두 회사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랜스퍼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뭐 아예 없습니다. 그냥 스위치 하나 내렸다 올리면 된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러나 엄청나게 돈 많이 들고 시간 많이 들려야지 AWS에서 GCP로 바꾸거나 반대로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돈 많이 안 든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생성형 AI 모델들 간의 스위치를 할 때 나는 그건 오히려 더 돈이 덜 들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계속 그 굉장히 유동성이 높은 시장이 될 거다. 유동성이 높은 시장이 될 거고,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프리하게 그 큰 이 커미터 없이 우리가 원하는 거 선정할 수 있고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2, 3년 지나가지고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스테빌라이즈가 된 다음에도 그렇게 될 거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직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큰 스위칭 코스트가 들어가지 않는다. 해보니까 아니더라고. 나도 하기 전에 되게 돈 많이 들 줄 알고 사람 많이 들 줄 알았는데. 혹시 또 다른 질문? 가만히 진짜 죄송한데 그렇게 하려고 여기 한 업체랑 이제 그 무조건 우리 업체 것만 써야 된다 이런 혹시 조항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플렉스티 같은 경우에 클로드 것만 쓰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물론 클로드 써서 조금 더 파트너십을 해서 가격을 낮추거나 이런 건 있겠지만 뭐 독점적으로 어떤 회사 거를 써야 된다 이런 조항들은 아직 그 결합 상품에 대한 거는 조금 다른 얘기고, 그 현재 제품을 갖다 사용할 때 뭐 락을 걸거나 아니면은 그 사용 기간을 갖다가 걸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현재 상태에서.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8분이니까 우리 18분에 만나서 세 번째 마지막 세션 할게요. 실제로 제너레이티브 AI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트레이닝하고 튜닝하고 이밸리에이션하고 리튜닝하는 그 단계. 이 단계를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만들어 놨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없어요. 네. 저게 꺼졌나 보다. 프로젝트. 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대규모 생성형 모델 LLM 만드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획 아이디어를 내면서 우리는 우리만의 LLM을 만들겠어요. 뭐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이미 게임은 끝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서 엄청난 양의 unstructured,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unstructured 모델을 갖다가 트레이닝을 시키죠. 엄청 시간 많이 들고 엄청 오래 걸리고 뭐 이런 몇조 원이 몇십조 원이 들어가는 거라서 우리나라에도 자체 모델 만드는 거 최근에 이제 LG도 본인들이 자체 모델 만들었다고 발표했고 그 전에 네이버가 자기 모델 만들었다고 발표하고 카카오도 자기네 모델 만들었다고 발표를 갖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뭐 각자 그 회사들마다 전략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쉽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이걸 가져가는 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튜닝 쪽으로 해서 우리에 맞는 서비스를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만들어서 쓰는 게 나는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튜닝은 우리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은 도메인 제너럴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도메인에 다 사용될 수 있게 넓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한다는 건 해당되는 도메인에 딱 맞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파인 튜닝을 갖다 하고요. 기본적으로 파인 튜닝은 엄청 삽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외주를 줘요. 데이터를 갖다가 입수하는 거는 물론 회사가 입수하지만 그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만드는 거는 대부분 외주를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파인 튜닝 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갖다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그거는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휴먼 피드백을 가지고서 reinforce learning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RLHF라고 해요. 그래서 이 reinforce learning인데 사람이 피드백을 주는, 리워드를 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트레이닝을 해서 튜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튜닝을 하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 업데이트를 하는데 나는 파운데이션 모델 업데이트는 우리가 상관할 건 아니다. 이거는 그 파운데이션 모델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서 할 거고 보통은 1년 또는 18개월 이렇게 좀 넉넉하게 기간을 잡고서 업데이트를 해요. 왜냐? 근데 요새 이제 이것도 좀 빨라졌는데 6개월 만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하고 이제 거기에 튜닝하는 거는 시도 때도 없이 해요. 특히 우리는 이 파인 튜닝은 딱 요 도메인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구하기가 보통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케이스로 하자면 우리는 일반적인 모델에다가 메디컬 데이터 특히 굉장히 비싼 그 바이오마커 데이터들을 갖다 수집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 어떨 때는 한 100건, 120건 이렇게 만드는데 한 1억, 3, 4억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 120건 정도 모여지면 파인 튜닝이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것만 해도 AUC나 이렇게 굉장히 높아지고 또 여기 레그라고 여기 RH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레그가 뭐냐면 여기 프리트레인 된 모델 있잖아요. GPT나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는 프리트레인 된 모델이 있는데 우리 고유의 모델을 여기다 넣어서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저래요 평가를 하는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마더 파운데이션 모델은 그 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노아이에요. 그리고 이 모델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도 하나도 알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전혀 우리의 컨트롤 바깥 물론 뭐 본인이 직접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겠다 그러면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삼성전자가 아니면 파운데이션 모델 만드는 건 나는 적극 비추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 레그 모델을 갖다 넣을 텐데 이 레그를 갖다가 할 때는 이거는 우리의 풀 컨트롤식을 하겠어요.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 그 정리를 해가지고 쿼리를 갖다가 여기에다 넣어줄 거냐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fully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파운데이션 모델 어떻게 만들까 이걸 고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내그 모델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을 갖다가 고민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비즈니스를 갖다 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어떤 로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갖다 모아서 이거를 파인 튜닝 할 거다 라는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시간 관계상 이렇게 쭉 제너레이티브 AI 안에 댄 모델이 있고 디퓨전 모델이 있고 오토 인코더 모델이 있고 트랜스포머 모델이 있어요. 이거는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쭉 정리를 해놓은 거여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좋아요. 근데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스토리를 갖다가 이해한다는 것 측면에서는 요 각각의 모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좋지만 이 자체를 갖다 굉장히 딥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AI하고 트래디셔널 AI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마지막에서 바로 전게 뭐냐면 각각의 비즈니스 사례들을 여기다 찾았어요. 컨텐트 크리에이션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생성형 AI에서. 그 다음에 프로덕트 디자인 하는 경우 이 정도도 많이 하고 커스터머 서비스 챗봇 만들어 가지고 커스터머들의 컴플레인트에 대응하는 거 그 다음에 요새 얘기들 많이 했던 코드 제너레이션 하는 거 또는 코드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 이거 우리도 해요. 우리 회사에서도 코드 제너레이션하고 코드 이밸류에이션 AI 써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 실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하는 우리 회사에서 많이 하는 건 드롭 디스커버리죠. 이런 쪽은 그 생성형 AI를 써가지고 많이 현재 하고 있어서 내가 아까 처음에도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남들이 이미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놓은 걸 갖다 보고 거기서부터 엑스트라를 더 나가는 걸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네모, 그 다음에 나이키의 프로덕트 AI, 그 다음에 이 오토데스크,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챗GPT하고 다이얼로그 플로우라고 하는 건 대화형 에이전트 저작하는 저작 도구인데 그거 가지고 리프트나 AI에서 쓰는 사례, 그 다음에 사용자 콜이 대답하는 거, 코딩하는 거, 그 다음에 드럭 디벨롭먼트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쭉 그 사례들을 놔뒀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한번 보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스 쪽.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거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바이어스가 있고 그 각각의 바이어스들이 이렇게 굉장히 편향된 정보를 갖다 제공해 준다. 라는 거고 이 사진 보면서 나는 굉장히 놀라긴 했어요. 정말 이 정도로 바이어스가 돼 있구나 라는 걸 보고 놀라기는 했는데 이거는 특히 미국 사람들 용어는 되게 그렇고 이 딥페이크 요새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이 쪽에서는 아예 금지를 갖다 했고 또 형사적인 처벌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도 그렇고 허위 기사, 허위 자료 그리고 저작권 침해 이 부분들 그 다음에 표절 이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 생성형 AI를 갖다 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으로 그러면 이런 생성형 AI에 있어서 비즈니스를 갖다 할 때 어떤 스텝을 가져가야 되냐 총 6가지 스텝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비즈니스 니즈하고 포텐셜 ROI 찾는 거, 두 번째가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하고 채널을 갖다가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적절한 AI 모델, 생성형 AI 모델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파일럿 테스팅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고객 또 우리 인터널 멤버들하고 온라인 하는 거, 그 다음에 스케일하고 옵티마이즈하는 이렇게 6가지 단계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달로하게 되면은 이 생성형 AI 가지고 비즈니스 임플리케이션 하기가 조금 덜 위험하다라고 추천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도 이제 이 6가지 프로세스를 갖다 진행을 할 텐데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비즈니스 니즈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하는 점 첫 번째로 먼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이고요.